지금부터 국제결제론 강의를 2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론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격지간의 결제는 실패가 있을 경우 기업의 어떤 존폐와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보통 흑자독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흑자독산이란 말은 아시다시피 받을 돈이 줄 돈보다 더 많지만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부도가 나는 경우죠. 결국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유동성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제결제론은 원격지간의 결제를 시큐어해야 되는 그러한 지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결제론을 제대로 배운다면 아주 적절하고도 재치 있는 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국제결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디테일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국제간 결제에 있어서 지급 방식은 먼저 주는 것, 선지급 방식과 동시지급 방식, 그 다음 후지급 방식, 특수결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선지급 방식에서는 CW, Cash with Order죠. 바로 주문한 동시에 돈을 보내는 거죠. 보통 이제 TT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편화면이 송금화면이 있지만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시지급 방식이 있고요. 다음 CAD, 그 다음에 COD, DP 같은 것이 물건과 돈을 바로 바꾸는 형태를 우리가 동시지급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지급 방식은 물건을 받고 후에 돈을 주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사후송금, 그 다음에 DA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 어카운트인 OA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수결제는 포페이팅과 그 다음에 팩토링, LC는 별도로 다시 대금결제 방법으로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급 방식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급 방식은 TT, 즉 원어말로는 Telegraphic Transfer라고 합니다. 전신환이죠, 일종의. 수출상에 가장 유리합니다. 돈 받으면 물건 줄게 라는 거죠. 수입상에는 역으로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지만 보통 수입상이 급한 물건이나 꼭 필요한 물건을 수출상이 가지고 있다고 확인이 될 때, 또는 수출상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튼튼하다고 믿어지는 대기업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 가장 많이 선호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결제 방법 중 TT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제화로 인해서 모기업과 자기업 간의 내부적인 거래관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TT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실무에서 경험이 없는 초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일면식이 없는 기업 간에는 여전히 안전한 수단으로서 신용장 거래가 많이 선호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TT는 엄에 관한 국제규약이라든지 신용장에 관한 국제규약 등과는 달리 송금 방식을 규율하는 국제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일을 수 있고요. 또한 돈은 줬지만 물건을 받는다는 확실히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상대방의 어떤 신용과 신용조사에 의해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지급 방식은 이렇게 보고 다음 동시지급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동시지급 방식은 말 그대로 물건이 첫 번째 것이 이제 캐시 온 딜리버리입니다. COD라고 하는데 물건 도착하면 물건 보고 물건 확인하고 물건이 맞으면 돈 주겠다 라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모르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통 뭐 가든가 아니면 돈 먼저 보내주든가
아니면 돈을 뭐 안 떼려고 하면은 신용장을 쓰든가 뭐 이런 좀 방법들을 쓰죠. 자, 그런 방법들은 사실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COD 같은 경우에는 물건 가지고 와봐. 그러면 물건 보고 내가 찾는 물건이고 질이 좋으면 내가 돈 줄 거야.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할 때는 이 방법을 쓰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자세하게 봅시다. 수출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수입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입출자의 대리인이 수입자의 지역에 있습니다. 보통 요 대리인은 뭐 대리점도 괜찮고요.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합니다. 근데 이 물품 선적을 수입자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자의 대리점으로 보냅니다. 수입처에 있는 수입자가 있는 나라의 수출자의 대리점으로 물건을 보냅니다. 왜? 수입자에게 바로 보내면 나중에 물건값 못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출자의 대리인이 수입자한테 연락해서 물건 왔으니까 보세요. 보고 물건 괜찮으면 대금 지급하고 수출자의 대리인은 현지에서 받은 물건을 바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돈을 수출자에게 보냅니다. 이때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서류를 수출자 대리인에게 줘야 되겠죠. 그래야 대리인이 돈을 받고 그 서류를 주겠죠. 무역에서는 서류가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국내 무역은 차로 싣고 가서 던져주고 오면 되지만 국제 무역에서는 물건을 주인이라는 정표, 즉 선화증권이라든지 선적 서류가 없으면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안 줍니까? 운반회사에서 안 주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라든지 서류, 즉 선적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적은 꼭 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 육로 모든 것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선적 서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OD는 자 결국 누가 이롭습니까? COD는 결국 수입자가 야 가져와봐. 그래서 내가 뭐 수입자가 좀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을 때 가져와서 보고 그러면 수출자는 팔기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COD라 하고 물건과 돈을 바로 맞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concurrent, 즉 동시이행 결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이번에는 바뀐 겁니다. 이번에는 수출자가 아까는 수입자가 수출자 보고 야 물건 보내봐. 물건 보고 물건 좋으면은 내가 돈 줄 거야 했는데 이번에는 수입자가 미안합니다. 수출자가 물건 보고 싶어? 그럼 와서 봐 이겁니다. 와서 봐. 와서 보고 물건 괜찮으면 사가고 그럼 뭐 싫으면 그만하고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바뀐 겁니다. 가벌이 바뀌어 가지고 자, 결국은 이제 어떤 말이냐. 자, 결국 수입상이 수출지에 가가지고 제조하는 거 보고 선적 전에 그 물건이 맞는지 보고 이제 선적 전에도 물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무역에서는 또는 물건이 엉뚱한 물건이 실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아까 COD하고 달리 CAD라고 합니다. 즉 against document. 여기 이때 against라는 것은 맞바꾸다, 상환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비하여 이런 뜻입니다. 즉 돈과 서류를 바꾸다는 뜻입니다. 그죠? 어디에서? 자, 와서 수입자가 수출자의 수출지에, 즉 수출자의 공장에 옵니다. 근데 자기가 가기 힘드니까 누굴 보냅니까? 아까하고 역으로 수출자의 대리인이 아닌 수입자의 대리인이 수출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봅니다. 뭐 제조가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조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 물건이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품질인지 보고 보면은 바로 거기서 좋습니다 하면은 수출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보내고 선적을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와 있는 수입자의 대리인한테 자, 서류 돈 주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입니다. 첫 번째, 즉 동시이행, 물건과 돈을 바꾸는 동시이행이지만 뭡니까? 아까는 수출자가 먼저 수입자를 위해서 했고 이번에는 뭡니까? 수입자가 수출자를 위해서 수출자의 제조지까지 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완전히 가벌이 틀리다는 거죠, 이제는. 자, 그런 것들이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입자든, 아까 물건을 보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이분 같은,
자, 와서 봐라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경우가 있겠죠. 자, 결국 어떻습니까? COD든 CAD든 수입자가 선적 서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쵸? 단점이 있습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주문을 했으면은 이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해놓고도 나중에 물건을 안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방지하는 것이 바로 신용장입니다. 그렇죠? 신용장은 주문을 했으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속된 말로 표현이 좀 그런데 오리발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CAD나 COD는 오리발을 내밀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왜냐하면 확실하게 물건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의 담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자, 다이어그램 보면 이제 수입자, 그죠?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 대리인, 수출지 얘기겠죠.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그러면 이제 그 수출자는 수입자의 물건을 선적하고 수출자 그 대리인에게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입자 대리인은 받은 서류를 수입자에게 보내서 물건을 찾게 하는 거죠. 결국 여기 있는 이 수입자 대리인이 수출자의 제조 과정과 선적 전에 모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서류를 갖다가 제시해서 그 서류에 대해 서류를 제시한 서류에서 서류를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받아서 보내는 이러한 형식을 우리가 CAD, 조금 전에 말씀드린 Cash Against Document, 즉 서류와 물건을 갖다가 바꾸는 거죠. 아까 이거는 결국은 수출지의 소재지에 와서 물건을 검사하고 또 물건이 괜찮은지 보고 선적까지 확인하고 할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또 다른 세 번째 방법 보면 동시 지급 방식의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DP라는 겁니다. 우리가 DP는 신용장만큼 아주 빈번하게 회자되는 그러한 결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DP가 뭐냐고 물으면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DP는 아까 조금 전에 한 거죠. 그거하고 거의 흡사해요. 흡사한데 이제 수출자가 선적해 줍니다. 누구에게 선적해 줍니까? 수입자에게 선적해 줍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경우 동시 지급 방식의 1번과 2번, 즉 COD와 CAD 같은 경우는 그냥 선적 서류만 수출상의 대리점에 또는 수입상의 대리인에게 전달해서 그걸 갖다가 인수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DP에서는 이 선적서류 외에도 환음이란 것을 발행을 합니다. 환음. 근데 여러분들 환음이란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걸 설명하자면 아주 깁니다. 그래서 환음이란 파트가 따로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환음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정서입니다. 유가증권입니다. 즉 돈을 받을 사람이, 보통 음은 돈을 줄 사람이 언제까지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죠. 보통의 경우에 약속의미죠. 채무자가 돈을 받을 사람한테 야 이거 줄 테니까 언제 되면 이거 갖고 와, 돈 줄게, 이건데 환음은 반대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줘 하는 겁니다. 돈 줘,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돈을 받을 것을 재차 요구하고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드래프트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 환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aside draft라는 것은 우리 사이트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트란 말은 여기 뭡니까? 보자마자 돈 줘, 이런 뜻입니다. 너 이거 봤으면 꼭 돈 줘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출하면 바로 현장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자, 그 조건으로 발행하는 음을 우리가 일람 출금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side draf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시되면 바로 돈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채권자인, 즉 수출에서의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이죠.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발행하면서 이 환음, 즉 일람 출금 환음을 갖다가 같이 스스로 발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발행을 하느냐 하면, 자, 이 수출자는 이 환음을 갖다가 돈을 받아줄 사람, 이 돈을 받아줄 사람은 누구냐면 수출자가 한국에 있고 수입자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마이크로폰 한국 확성기 되고 돈 줘 아무리 해봐야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발발이 해서 그쪽에서 또 일한다고 공장에 있고 하면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수출자가 바로 돈 달라고 계속적으로 수입자에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은행을 세웠습니다. 은행을. 그죠? 그래서 은행이 중간에서 돈을 받아주고 일을 처리해주면서 은행은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자, 뭐 챙긴다 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돈을 받는 겁니다. 수수료를 갖다가 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자는 수출자 거래은행, 수출자 거래하는 은행을 추심은행이에요. 추심은행. 자, 추심이라는 것은 돈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돈을 받아주세요라는 걸 추심이고, 의뢰는 그걸 의뢰하면 누가 돈을 받아주세요라고 합니까? 수출자가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이 추심은행은 영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에 여러분들이 관세사나 아니면은 무역사 시험을 칠 때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레미팅 뱅크다 할 때는 왜 레미팅입니까? 레미팅은 보내는 겁니다. 뭘 보내는데요? 자, 수출자가 서류하고 환음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발행한 서류와 환음을 보내야죠. 누구한테? 수입자한테 보내야죠. 근데 수입자는 일하고 있고 어디 간지 없으니까 수입자를 대표하는, 수입자를 대신하는, 수입자에게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 그죠? 자, 똑같이 수출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추심의뢰은행이시,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collecting bank, 즉 추심은행이라고 합니다. 추심 돈 받아주는 은행. 실질적으로 이 은행의 돈을 받아주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 수입자 은행을 우리가 추심은행,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추심은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은행들끼리 자, 우리 고객이 돈 받아달래. 그러면 이제 이 은행, 그래, 알았어. 우리 고객에게 돈 받아줄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쌍방 간에, 은행 간에 서로가, 추심 의뢰하고 추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돈 받냐? 그러면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이 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한테 전화합니다. 뭐 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바쁘시면 좀 오세요. 뭐, 일한다고 전화도 잘 안 되네요. 근데 왔어요. 왔으면, 자, 여기 돈 달라는 사람이 여기 돈 달라는 환음을 보내왔네요. 환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결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추심은행은 수입자로부터 바로 돈을 일람 바로 한번 주고 그걸 매입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음을 자기들이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그걸 매입합니까? 결국 수입자가 매입을 하는 거죠. 수입자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적 서류를 이제 돈을 매입한다는 것은 돈을 이제 채권자가 요구하는, 즉 수입자가 요구하는 즉 환음의 액수만큼 돈을 수입자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선적 서류를 당연히 줘야죠. 이제 이 선적 서류는 결국 물건입니다. 수출에서는. 그죠? 왜? 선적 서류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선사 또는 어떤 운반 회사가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오는 사람에게 이 주인으로 바로 돈을 내주는, 물건을 내주는 유가증권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줘야, 돈을 받아서 당연히 줘야죠. 선적 서류를 준다는 것은 물건을 준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 수입, 무역에서는 상황이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상황이 바뀌느냐? 만들어서 운반하고 이러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는 자, 수입자도 자기 고객이 있어요. 자기 고객이 물건 사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사정이 바뀌었어요. 자기 고객이 힘들어졌거나 아니면 자기가 힘들어졌거나 그래서 더 이상 물건을 살 여력이 안 되면은 물건을 주문해 놓고 나중에 물건이 도착했을 때 서류를 인수 안 해버린다는, 서류를 인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돈을 안 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수출단은 이러한 경우에 환음을 하든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하는 것, 즉 추심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까 앞에 두 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선적 서류만 했을 경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대금 결제 전까지는 지급 거부의 위험을 항상 집니다. 그렇지만 DP 같은 경우에는 즉 추심은행은 어떤 의미입니까? 추심 의뢰한 은행, 즉 수출자의 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수입자에게 직접적으로 돈 내놔, 돈 줘 라고 요구하는, 즉 수입자의 거래은행을 추심은행이라 합니다. 이 추심은행이 수입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즉 결제를 하지 않으면 선적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물건은 떼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요. 가져오려면 또 그쪽에서 세관에 다시 반송을 해야 되고, 또 그걸 다시 또 이렇게 그쪽에 있는 포워드에게 시켜서 다시 그거를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성가시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은 떼이지 않는다. 그런 이제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DP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로 선적 서류가 결국 물건입니다. 선적 서류하고, 근데 물건하고 안 바꾸는데 왜 동시에? 선적 서류가 물건입니다. 왜? 선적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물건의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선적 서류를 준다는 것은 선적 서류는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를 준다는 것은 결국은 물건을 준다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선적 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물건과 돈을 맞바꾼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document against payment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서류 지급 인도 조건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내가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용어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against가 나왔는데 용어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용어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의 프로세스를 외워야지만이 이 지급 결제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를 외우면 나중에 뭔가를 평가하거나 시험을 치거나 할 때 굉장히 헷갈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DP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 또 DP는 여기서 끝나는 건 사실 아닙니다. DP는 아주 공부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너럴하게 어떠한 것이 어떠한 결제 방식에 속한다는 것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개념을 이제 한번 보고 일단 1차적으로 훑어가는 개념으로 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요게 좀 자, 한번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봅니다. 이제 보면 추심 의뢰인이 아까 있다고 했고, 그 추심 의뢰인은 프린시플이라고 하고 수출자, 직업인 드로이입니다. 직업인 간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죠. 수입자입니다. 그럼 물품을 선적하죠. 선적하면 선적 서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선적 서류 가지고 추심 의뢰인이, 즉 레미팅 뱅크가 이제 추심 의뢰인이 거래하는 뱅크, 즉 소유하는 수출자의 뱅크입니다. 가서 돈 받아주세요라고 의뢰를 요청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돈 받아주세요. 이거를 갖다가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인 크랙팅 뱅크에다가 서류하고 이제 환원을 보냅니다. 그때 환원을 발행한다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서류 왔습니다 하면 이제 돈 지급하고 서류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건 받아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다시 받은 돈을 추심은행에 주고 추심은행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시 추심의뢰인에게 줍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아까 DP라 했습니다. 즉 Document Against Payment다. 이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용어라 했습니다. Principal, 수출자, 그 다음에 수입자 드로이, 자, 추심은행은 Collecting Bank. 자, 여기에 수출자의 은행이 추심은행이 아닙니다. 수출자의 은행은 추심을 의뢰하는 은행이고, 실제 수입자에게 바로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입자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즉 가까이 있는 은행, 즉 Collecting Bank입니다. 왜 Collecting이 합니까? 이 사람들이 레미팅, 보낸 서류를 Collecting 받는다 해서 Collecting Bank가 됩니다. 그래서 추심은행은 Collecting Bank, 추심의뢰인은 Remitting Bank.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용장 부분인데요. 신용장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자, 신용장 부분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신용장은 또 다른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 왜 또 다른 방식이냐면은, 신용장은 앞에 있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어떤 신용장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후도 되고, 동시이행도 되고, 또, 때로는 사전도 됩니다. 사전이란 거는,
신용장 결제하기 전에 신용장을 갖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신용장 거래 금액만큼 돈을 타옵니다. 먼저 돈을 타와가지고 물건 만드는 데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야지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친분 관계가 있다 그러면 신용장 열 때 제가 먼저 제조할 수 있는 돈을 먼저 조금 찾아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신용장 종류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차근차근 가야 되겠죠. 뭐 수없이 많다 해서 처음부터 다 이렇게 요런 기본적인 컨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신용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 방식은 왜 별도의 거기에 분류하지 않고 이렇게 넣냐면 신용장 방식이 선지급의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있는 신용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이행도 가질 수 있는 신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선스 같은 것은 후지급 신용장과도 같은 이제 우리가 소위 아까 조금 안 했는데 DA라는 게 있습니다.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후불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도 장세히 알아봐야 된다. 자, 그래서 신용장은 다각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은 결국은 따로 분리해서 어떤 특수한 형태로서 한번 다시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수입자 수출업자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은행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조금 천천히 했는데 통지은행, 매입은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아랍 같은 경우는 통지은행을 따로 둡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약정을 수입하고 자 우리 그래하자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제 뭐 할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신용장으로 하자. 그럼 신용장으로 하자면 수입업자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신용장을 개설을 좀 해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개설을 해서 요거를 어디에 보냐면 이제 수출업자에 신용장 열렸다라고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신용장 열려서 통지를 하면 수출업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이때는 보통 통지하는 은행이 있는데 그 통지하는 은행은 보통은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 즉 그 은행인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는 선적을 하고 빨리 만들어야지. 빨리 만들어. 왜? 돈 빨리 받으면 빨리 만들어가지고 선적합니다. 선적하고, 선적하면 뭐 나옵니까? 선적 서류 나오죠. 이 선적 서류 가지고, 자, 돈 주세요 합니다. 어느 은행에, 통지은행이든 뭐 매입은행이든 가서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매입은행에 해야 될 게 있고, 또 뭐 요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것도 나중에 좀 더 공부합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 문제로 평가를 받습니다. 뭐 시험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너럴 한 것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돈 줍니다. 돈 주는데 여기도 또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은밀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또 원칙에 따라서 주겠죠. 그 원칙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하면은 그럼 돈 받으면 거죠. 그죠? 돈 받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돈 받았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출자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수입자 문제죠. 수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내가 대신에 누가 줬습니까? 개설은행이 자 여기 해가지고 돈 다 지급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매입은행이 돈 지급해서 매입은행은 이제 돈을 개설은행을 대신해서 돈을 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받아야 돼요. 개설은행에서. 개설은행에서 돈 달라면 그냥 주면 안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운송서류를 갖고 이게 운송서류가 결국 뭘 했습니까? 물건이니까 물건을 이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개설은행은 돈을 안 줄 수가 없겠죠. 왜? 이거 서류를 받아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돈 주고, 자, 돈 주면 이제 운송서류를 갖다가, 주겠죠. 그러면 운송서류 왔으면 개설은행은 다시 또 누구한테? 수입업자는 돈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최종적으로 돈은 매입은행이 수입업자한테 주고, 그죠? 그 다음에 개설은행한테 다시 주고, 그럼 개설은행은 돈을 또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수입업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자, 매입은행이 수출업자한테 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매입은행은 개설은행한테 돈을 받고 개설은행은 다시 수입업자한테 돈을 받으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돈 받으면서 서류 주면 수입업자는 가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제너럴한 겁니다. 자, 신용장을 왜 하느냐? 앞에 그 두 군데 우리 3개 배웠어요. 자, COD, CAD, DP 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건을 선적 서류를 인수 안 할 가능성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물건을 안 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실컷 보내놨는데 나중에 사정이 변해서 오리발 내밀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대비하는 것이 뭐냐면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은 뭐냐? 개설되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물론
3자가 합의됐으면 합의하면 신청이 됩니다. 근데 3자라는 것은 누구냐? 3자라는 것은 개설은행, 매입은행, 수출업자입니다. 수입업자는 신용장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배우고. 어쨌든 3자가 합의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죠. 왜? 힘들죠. 수출업자는 만들어 돈 받아야 되는데 수입업자가 사정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래 뭐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신용장을 결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취소가 안 된다는 거, 원칙적으로. 힘들다는 거. 뭐 원칙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장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즉 은행이 중간에 매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사되기 쉬운 어떻게? 결국은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거. 그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은행이 있다. 그럼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뭡니까? 조건이 만족되면 은행은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지급해야 된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나중에 소급분이라 해서 다시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급한 것을 지급받지 못할 때는 다시 어떻게 다시 가져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 리콜스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안전하게 취소할 수 없고 중간에 은행이 일종의 대금을 갖다가 100% 지급 보증은 아니지만 조건이 맞는 한은 지급 보증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국제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결제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고 뒤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자, 신용장인도 그렇고 DA도 그렇고 환음도 그렇고 다 하나의 파트로서 또 들어가서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무효에 대해서 배우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